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흔히들 뭐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결정이 된다고 하죠. 20대면 뭐 20km로 간다, 뭐 30대면 30km로 간다, 50이면 50km로 간다, 70이면 뭐 시속 70km 속도로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뭐 비유를 하곤 하죠. 너무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 그 추워가지고 분노에 차가지고 추운지도 모르고 보냈던 그 겨울이 다 지나고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낮에는 막 땀 뻘뻘 흘리고 덥죠. 그리고 언제 피었는지 벚꽃이 지금 만발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벚꽃이 피고 봄이 밀려올 정도가 되고, 문재인의 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면 이재명의 이 법적 논란도 좀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야. 그런데 4월 11일이 되면 결국은 이 재판이 결국은 종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검찰 측에서 뭐 구형도 하고 결심 공판도 하고 늦으면 뭐 5월 중순, 5월 중에는 뭐 선고가 되겠죠. 너무너무 재판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긴 싸움이라든가 기다림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워낙 기획되고 포맷화된 재판이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죠.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1, 2보다 2배, 3배 많은 증언자들이 총동원된 이 스케일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렇게 초대형 증언자들을 불러 모은 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크게 초대형으로 이루어진 재판이 있었는지. 자, 이 재판이 잘 마무리가 되면 이재명 도지사의 뭐 추진, 정치 역량은 더욱 배가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오판이 있게 되면 강력한 국민의 저항이 불어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7, 80%는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했던 지지그룹이 겹쳐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도 선명성이 더 강한 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보다 선명성이 떨어진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이재명이가 제거되면 문재인 정부는 거의 붕괴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법적 쟁점이 선거에서 논란이 되고, 이런 법적 쟁점을 김영환이나 이런 애들이 불을 댕겼을 때 막아주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탈당해라, 제명해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민주당, 훨씬 선명성 떨어지는 삼성 측에 가까운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법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오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거의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될 것이고, 민주당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각에 시달리고 지지율은 폭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재판 결과가, 지금까지 흘러온 재판 결과만 보더라도 명확한 증거도 없고, 검찰 측 증언으로 나온 3, 40명의 증언자들이 검찰 측 증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검찰 측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경찰서 회의 협박을 받거나, 그리고 이번 17차 재판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처럼 검찰하고 경찰 증언을 재판부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검찰 측에서 조사받는 분위기가 어땠냐. 재판부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검찰의 이런 막무가내식 증언 유도, 막무가내식 증언 압박, 이런 게 재판부에서도 약간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재판부가 검찰이나 검사, 그 다음에 경찰들의 증언 분위기를 물어봤다는 것은 그 질문이라든가 그 조사 분위기가 별로 신뢰롭지 않다, 이걸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재판 절차 내내 여기에 억지 기소 이런 걸 다 떠나서 거기에 나온 증언들, 그 다음에 최초의 검찰들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공소 제기했던 그 공소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는 또 세 번째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재판이 종료가 되기 일부 길이 한 번 나왔는데 지금 와서야 공소장을 변경한다고요? 이런 개호로잡,
이런 검찰 행태를 보면은 정말 어떤 악의성을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 이재명 도지사를 공소 제기할 때 이미 법이라는 것은 구속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어떤 위법성이 발견되어야 되고, 법 조문에 구성되는 그 위반 행위를 법 조문에서 규정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야지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죄를 저질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나온 증언자들의 어떤 증언, 발언에서 꼬투리를 찾아가지고 공소장을 하나를 추가한다든가, 재판이 다 마무리돼가는 임박한 시점에 또 어느 하나의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소장을 또 변경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재판을 시작하기 할 때부터 이재명에 대한 이 범죄 구속 요건이라든가 죄가 문제가 없고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검찰 측에서도 민가 하면서 이것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금문 또는 삼성공화국에 들어선 이재명이를 경기도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우리 사법 똘마니들이 억지 기소,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억지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충수가 드니까 중간에 공소장을 계속 변경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17차 재판에서 뭐 증언자가 5명, 6명이나 많이 나왔죠. 뭐 잔챙이들 증언자들은 다 빼고, 그 전에 제가 영상 앞에 자,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련된 청와대의 지금 입장을 변화를 약간 예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죠.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재판을 하루 10시부터 밤 9시까지 도대체 일주일에 2번씩 빼고 나서도 일을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저 같은 일이 뻗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가오는 압박이라든가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혓바늘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회 입술에 까보면 구멍도 나고 해가지고 지금 발음이 상당히 좀 부정확한데 제가 왜 났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힘이 들고 그러면 체력이 방전되면 입이 좀 헐죠. 영양이 좀 결핍되고. 저는 왜 났냐면요. 꿈속을 헤맨 거야. 누구 찾느라고? 김용환이를 지리산에서 찾느라고. 제가 얼마나 김용환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꿈속에서 김용환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리산에서. 일단 멧돼지를 먼저 쫓았어. 근데 멧돼지가 그 바위 뒤로 숨었는데 그 뒤쪽으로 제가 죽으라고 달려갔어. 꿈속에서. 바위 뒤쪽에 김용환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김용환이를 잡으려고 너 왜 여기 왔어? 그런데 엄청 달리기를 잘하는 거야. 그런데 엄청 쫓아갔어. 꿈속에서는요 계속 쫓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깬 거야. 식은땀 흘리고. 그래서 입이 튼 것 같아. 입이 흘러가지고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데. 자, 18차 공판인가요? 4월 11일 마지막 공판에 김용환이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자, 영상 앞에 지리산에서 특산물 있죠. 지리산 된장 한번 얼굴에 한번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김용환 자기의 그 부끄러움, 수기지심이라고 하죠.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 김용환이가 큰 교훈을 줬죠. 자, 모든 법적 정성에 시달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착각이다 그러면 모든 법적 정성에서 회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노하우인 거야. 저작권법이라든가 어떤 특허법에 등록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지금 공짜 지식인 거예요. 검증됐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칼만 안 들었지. 사람 칼로 피만 안 봤지. 보이지 않는 칼, 말이라는 칼로 사람을 모욕 주고 명예손상하고 인격 살인했으면서도 결국은 몰랐다. 착각이다. 내가 오해했나 보다. 이걸로 무마돼. 그러면 칼 찔림은 당한, 모욕을 당한, 명예손상을 당한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지금 시민고발단이 김용환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이게 다시 법적 재판을 받아서 이게 법적인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정통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김용환이처럼. 조사 받을 때 경찰에 가가지고 착각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야. 김무성이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고. 자식 핑계 대면 되고. 워크홀릭 같다 그러면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참, 말이 흘렀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에게 약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경기도에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러 오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취임 2주년이 돼가지고 5월달이면 2주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미안한 것 같아. 이재명 도지사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고 미안하고 무안하니까 못 가고 청와대에 있는 그 실무자들을 보내는 것 같아. 지난 지역 화폐 때는 그 중소기업 주무관 담당자를 보냈잖아요.
자, 오늘은 누구를 보냈냐면, 제가 동영상 앞에서 보냈지만, 이재명 도지사는요, 자기가 경기도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민주당에 집을 두고 있고, 민주당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는 걸 알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큰 정치적 발판은 민주당이라는 큰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을 계속 미워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결국 민주당을 보호하고,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거나 이재명 도지사를 음해하는 세력이 민주당에 있지만 애들은 애들대로 제거를 하되 민주당에 속해 있는 많은 정치인들을 포용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 내 적폐 세력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배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들이 다 자신이 대권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발판이 되기 때문에 관계성을 설정을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재명 성격에서는 말 헛소리하고 이재명 공격하는 정치인들에게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한 번도 전해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죠? 김진표 이런 애들을 악담을 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겸양스러운 표현으로 신사적인 표현으로 애들을 달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해철이나 딸랑딸랑이도 결국은 지역화폐 토론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전해철이는 지역화폐 토론에는 오지 않았지만 그 경기도 지역 예산 사전 예산 계획 토론회에서는 참석을 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뭘 만들었습니까? 아실 분들은 알 건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TF라는 조직을 경기도에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인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TF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자신의 공약도 아닌 문재인의 공약인 12개의 대통령 공약을 실천해보고자 청와대 그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청와대의 그 비서진들이 참석을 했다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안하니까 자기들 실무자를 보낸 게 아닐까. 이제 의지할 곳은 이재명 당신뿐이다. 누굴 보냈습니까?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를 경기도에 보내가지고 경기도청에서 토론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면서 또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이면서 이것을 같이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 돈 벌고 싶거나 투자로 돈을 벌고 싶거나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고 싶으면 오늘 토론했던 내용들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볼 기회도 있겠지만 자, 오늘 주고받은 내용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주옥 같은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드디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의지하는 측면이 서서히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기도를 한번 직접 자신의 발로 한번 방문하고 격려하고 한번 경기도 한번 순회하고 경제 투어 한번 하는 게 100번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곁들이만 치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말로는 뭐 사법부 판단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김종수 도지사에게 했던 행동들은 그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굳이 사법 판단이라는 거 그걸 개입하지 말고 그냥 국가의 경제 발전 서민 경제의 어떤 케어 이런 차원에서 방문하시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시겠어요? 자, 하여튼 자, 이야기가 계속 샜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것은 17차 재판입니다. 예, 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딱 5분간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 재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참 이재명 도지사 일하기 힘들었겠다. 이런 직원들, 이런 꼴통들, 이런 여자들, 특히 보건 직종이라는 게 남자들보다는 여성이라는 사람들, 여자 공무원, 여자 플러스 공무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남자면은 뭐 회사처럼 호통이라도 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품격을 지키려고 얼마나 이재명 도지사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뭐 갑질 하잖아요. 그나마 공무원 사회나 되니까 이런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윤 추구가 최고인 이 회사에서는 바로 욕 날라오고 발 날라오고 재떨이 날라오죠. 제가 그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상마가 나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런데 이 공직사회라는 이 사회를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런 철밥통도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등장한 뭐 전임 뭐 신현숙 팀장이라든가 김인숙 과장, 그
그 다음에 박은영 주무관,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다른 뭐 실무자들은 다 빼고 김인숙 과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이 긴 재판의 일정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지난 겨울 추운 때부터 우리가 그 밖에서 투쟁하면서 촛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 한마디만 해도 무마될 수 있는 전해철이라든가 김용환이요 참여정부 때 무슨 그러니까요 어떤 뭐 야당이 아니에요. 지금이나 어디 바른정당인가요? 애들이랑 있으니까 얘가 야당인 것 같지. 김용환이나 김진표나 전해철이는요 정통 민주당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지금 수십 년째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상했던 거죠. 처음에 이런 법적 쟁송이라든가 지방 선거가 격화되고 문제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코치만 잘해가지고 자신의 오른팔일 수도 있는 전해철이한테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배후의 삼성도 강력하게 그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통원 세력이라든가 경기도에 진입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이 언론 미디어까지, 그 다음에 성남일보 뭐 여러 가지 다 개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재명을 물어뜯는데, 그 중에도 가장 강력한 것은 정치적 경쟁자였던 전해철이나 김진표, 김용환 이런 애들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죠. 물론 삼성이라는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 사이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기나긴 쓸데없는 정치적 소모전,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엄청나게 정치적 대반전이나 경제발전, 남북 진전, 평화 통일 이렇게 우호 관계 개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자신들의 오른팔인 전해철이라든가 이런 노빠들을 컨트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파 라이브니 뭐 개똥벌레들 뭐 젠틀 제인이니, 자 문재인 대통령 들으세요. 자기 수족들 아닙니까? 자기 한마디면 다 조용히 시키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방치한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요. 몰라서? 저는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고 드루킹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침묵을 할까? 조종을 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 판단 능력이 부재한 것일까? 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긴 재판이 왔는데 결국은 막바지까지 왔어요. 검찰이 뭐 공소장을 또 한 번 변경을 하니 많이 발악을 하는데요.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미 뭐 17차 재판 내용 자체가 직권남용 중에 있는 증언자들의 발언이야. 거기다 뭐 직권남용을 또 추가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고, 뭐 별건으로 다시 한번 기소를 한다든가, 별건 기소라는 게 전혀 다른 제목으로 또다시 기소를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미 질릴 대로 질리고, 너무 증언자들도 사실관계보다는 뭐 자기 보신에 가까운 증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더 달갑지 않게 저는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창원 판사가 어떤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17차 재판까지 아마 이재명의 본심, 이재명의 행정가라는 그 재판부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 이재명과 행정가라는 공직자 이재명이라는 걸 저는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인생 경륜이 있다든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이걸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합격하고 나서 그냥 책만 공부하다가 인생 경험 없는 재판관들은 그냥 공부만 됐다 하다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재판관이 된 사람들은, 제가 이런 재판문을 가끔씩 보다 보면 짜증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기본 상식하고는 전혀 딴판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문구 하나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재판 결과를 내는 판결문을 보다 보면요, 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재판이라는 게 어떤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취지, 이 사건의 전반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코어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반드시 뭐 처벌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선입견을 갖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가가지고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최창원 판사가 아직 나이가 적기 때문에 50대 초반도 아니야. 초반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건의 핵심, 대장동이든 검사사칭이든 그 다음에 형님 강제 입원 진단 사건이든 이거에 대해서 이 사건들이 가지는 가치들,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대장동도 이재명의 무슨 개인 사리 사욕을 따지는 사건도 아니었고, 검사 사칭도 이재명이가 무슨 직접 사칭한 것도 아니지만 이 검사 사칭이 논란이 된 것도 어떤 적폐 토건 세력들의 이 뇌물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 중에 일어난 곁다리 사건. 그리고 형님 이 사건도 지금까지 한 번도 공무원들이나 이 보건 관계 공무원들 관계자들이 쉬쉬하면서 회피했던, 그리고 달갑지 않고 몸보신 철밥통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자 했던 것을 정면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다뤘던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저번에 강북 삼성병원에서도 양극성 종동장애라는 이 조울증 가진 사람이 의사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보도만 되지 않았지. 이런 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 의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많은 살상, 신체 손상 사고, 그 다음에 공적 피해 사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 과정 중간중간에도 많이 속보로 보도도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최창원 판사가 이 재판이 가지는 어떤 말구장난, 그리고 이 철밥통들의 몸보신, 면피,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이런 면피성 발언들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심판하면 안 되겠다. 저는 이것을 당부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최창원 판사님, 아시겠어요? 아무리 절의 처리가 동양이고 대학 동문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해탈하셔가지고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이재명이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 사건의 핵심 전반을 관통하는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이 또 샜는데요. 자, 17자 공판은 다른 건 다 때려치고요. 이 재판의 핵심은 이재명 도지사 형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의심이 있는 상황이었냐, 그거였고, 두 번째로는 진단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거야, 이제 관계자들도. 그런데 대면 진단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대면 진단을 하는 그 절차가 직권남용이 해당이 되려면 부당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당한 지시였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런데 형님의 정신질환 의심 증세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졌고, 이번 17자 재판에서도 직접 경남 박인복 여사, 우리 아름다운 박인복 여사님이 경남도까지 갔잖아. 창원인가요? 창녕인가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입원을 했어.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입원했던 그 이재선 형님을 보고 관찰하고 면담하고 진단했던 그 당시에 그 전문의의 그 진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이재명 도지사에게 그 우호적인 언론사는 대서특필했죠. 충격적인 이런 증거는 떠나서 너무너무나 명확한 증거다 보니까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 같아요. 다들 보셨겠지만 그 소견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다른 병원에 알려주려고 이 소견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직권남용이라고 주장된, 검찰이 주장된 2012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을 물론 보호자의 박인복의 구두 진술이라든가 한 달 이상 거기 입원해 있으면서 전문의가 이재선 형님하고 면담도 하고 첫날에는 막 엄청 자기가 갇히다 보니까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흥분한 짐승처럼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정신병동을 아마 묶어놓기도 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면담도 하고 관찰도 하고 조울증 약도 처방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전문적인 관찰 결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소견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판은 어떤 감정을 토로하거나 억울함을 말하거나 이런 감정 소비의 장이 아니고 철저히 증언과 어떤 증거 자료, 증거물에 의해서 그것을 증거 판단을 하고, 이 증거물과 증언의 어떤 신뢰나 그 재판관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결정짓는 장이 이 재판 변론의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재선 형님을 관찰한 이 소견서는 어떤 증거보다도 신뢰성이 높은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셨던 분들이 이미 다 보셨겠지만 소견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2012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제일 처음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할 때 2013년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2014년에 교통사고가 났나요? 2014년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이재선 형님이 아무 정신적인 증상이 없었고 병원에 간 적도 없다. 그런데 이미 병원 진단 받은 적은 무수한 증거와 녹취와 인터뷰 증언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고, 심지어 교통사고 나기 3일 전에
병원한 그런 진단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 건너간 거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곡정신병원에서 그 한 달 동안 관찰했던 의사의 소견서에도 2012년이 기록이 돼 있었다.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2012년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과잉행동이 뭐였습니까? 뭐 자신 예수님, 뭐 톨스토이, 뭐 부처, 불교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다음에 과대망상, 뭐 수면욕구 2시간도 뭐 나는 안 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녹취에도 나왔었죠. 이런 증상이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울증과 조증 증상을 반복하다가 2014년도에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견서하고 같이 당일날 법정에 제출된 게 아주대학교 정신과 의사협의진료회신이라는 거야. 거기에는 정치가가 된 넷째 남동생과의 의견 차이가 생겨서 충돌이 늘어났음. 그리고 어머님을 비롯한 형제들은 넷째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 돼 환자의 갈등이 생겼음. 환자는 이 무렵부터 조증 사파를 간헐적으로 경험하며 가족들에게 충동적으로 욕설을 하며 버럭 화를 내는 일이 있었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2년 가족회의 자리에서 말다툼이 심해지고 몸싸움까지 했었다. 그리고 당시 조증 사파, 이 조증 사파라는 게 아마 그 조울증 증세가 삽입이 됐다는 뜻이겠죠. 중간중간에 개입이 돼가지고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격화되거나 감정이 이런 증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환자는 백화점 앞 노점상들에게 시장이 특혜를 줬냐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잠시 내과에 입원을 하게 됐다. 그때도 입원을 했네요. 입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신뢰성 높은 진단서하고 그 다음에 협의진료 회신 자료가 증거물로 제출됐다. 이건 거죠. 그리고 당일날 이제 여성들이 많이 등장했죠. 저는 이 증언자들을 보면서 우리 이영선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뭡니까? 명예퇴직. 자, 이영선이는 남자였죠. 브라질을 통화해서 손이 떨리고 심장박동이 막 하고 손이 멎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피해를 당한 우리 이영선. 브라질 남자 이영선. 명예퇴직이 지당 최대의 과제였던 이 남자 이영선에 이어서 누구 나왔습니까? 여자 이영선이 있어. 누굽니까? 여자 이영선. 김인숙 과장님. 김인숙 명예퇴직. 제가 보니까 이 김인숙이도 진술을 들어보면 정말 눈꼴 사나울 정도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찰밥통도 이런 찰밥통도 없어. 이영선이도 그 정신건강법이 뭔지도 모르는, 보건복지부 회신이 뭔지도 모르는 법률적 맹아였죠. 그런데 이 이영선이라든가 이런 애들의 이런 법적 지식보다 더 못한, 심한 지 3개월이라고 하죠. 3개월밖에 안 된 우리, 자, 이영선에 이어서 우리 김윤숙 과장님도 있잖아요. 오직 명예퇴직에 목숨을 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욕을 처먹는 그런 이유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자, 그 증언을 들으면서 많은 증언이 있었죠. 뭐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타의 위험성 판단을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이재선 형님은 세무사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부인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타의 위험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3개월밖에 안 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 투성이야.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뭐 이런 자타의 위험성 판단을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이런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전문의가 발견을 해가지고 전문의가 입원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자타의 위험성 판단을 해보니까 이 형님, 이재선 형님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정신센터, 성남 정신센터에 의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재명 형님에 대한 이런 정신 상태에 대해서 추적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하거나 이거 자체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보건소장이나 이런 거에 조사를 해봐야 돼 하고 의뢰를 하잖아. 그 다음에 23조 3항에 의해서 절차를 한번 알아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요청도 묵살을 해버린 거야. 왜? 이것이 불법이라고 자기는 확신하니까. 자타의 위험성이 없다고 자기 지식 한도에서 해버리니까 아니 그 지시 자체도 거부를 해버린 거고 무슨 뭐 시청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거야. 이건 불법적 지시이고 입법적 지시니까 나중에 이것을 자기한테 뭐 하라고 하면 자기가 명예퇴직 못할까봐 증거자료를 뭐 남기겠다고 업무일지인가요? 근무일지인가요? 그걸 기록해가지고 USB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줬다는 거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영선이는 아예 정신보건법이 뭔지도 모르는 애고. 근데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고, 뭐 김인숙, 박은영, 뭐 신현숙 팀장님 이런 여자들, 진짜 여자들 싫어하진 않지만요, 이 말하는 거 보고 나 진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인숙 과장님이 말하는 것 중에는 전부 다 모른다, 아니다, 불법이다 뭐 다 나오면서, 뭐 이재선의 폭행 사실도 자기는 모르고, 경찰 조사 받고 나서야 이제 알았다. 그다음에 뭐 이재명 뭐 어머님이 뭐 이런 진단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입원 신청을 하고 이런 것도 경찰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했죠.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자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재선 형님이 무슨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도 몰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재선 형님이 백화점 난동을 부린 것도 몰랐다. 그리고 이재선 어머니가 진단보고 신청을 한 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아예 25조 사망에 대한 진단 절차를 알아보라는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요청이나 이런 것도 다 개무시해버리는 거야. 왜? 명예퇴직해야 되니까. 김인숙 과장님이 뭐라고 진술했냐, 다른 건 다 때려치고, 이게 저는 기억이 남아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김인숙 과장님. 명예퇴직의 화신. 우리 김인숙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3개월 만에 발령은 처음이었고, 전부 발령 난 거야. 전부 발령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 것이고, 이것을 영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관련자들 증언에 의하면 분당 보건소에서 퇴직을 2년 남기고 있었어. 이 사람도 이영선하고 비슷하죠. 2년 남기고 있었어. 여기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었는데 3개월 만에 인사 이동이 나서 황당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판정에 와서 무슨 사실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받은 거야. 억울한 거야. 감정이 상한 거야. 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철밥통 차고 딸랑딸랑 철컹철컹 하면서 그냥 적당히 때우면 명예퇴직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진단 25조 사망 검토해봐라, 법률적 절차 검토해봐라, 이재선 형님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봐라, 이런 것을 왜 내가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진짜 복지부동의 전형인 거죠. 피한 거 피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인사이동에 따라서 동장으로 갔죠. 이 동장도 검찰 측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 김인숙 과장을 뭐 좌천시키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인숙 과장을 좌천시키려고 따로 무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무슨 동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뭐 조례를 이재명 도지사가 만든 게 아니라 전임 시장인 이대엽 시장이 소수직렬인 이 간호사들을 배려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검찰은 뭐라고 말하냐? 이재명 도지사가 이 김인숙 과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자신이 그 형님의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천시키려고 동장이라는 전혀 엉뚱한 직렬로 해가지고 간호물을 못 보게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만들었습니까? 전임 이대엽 시장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인숙 과장이 얼마나 대단하신 사람이냐면, 검찰에 어떤 회유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이 명예퇴직하는데 엄청나게 장애물이 된 이재명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린다고 하죠. 좋든 싫든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 편을 이렇게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법적 증언으로는 완전히 뭐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 같이 증언자로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뭐 김 과장님이라고 계셨죠. 그분이 말로는 우리 김인숙 과장님이 동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좌천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한 것이다. 영전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일이 더 잘 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인숙 과장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닙니까? 퇴직금도 더 낮고 뭐 이렇게 동장으로 간 거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진술했죠. 고맙다고 했다, 우리 김인숙 과장이. 그래서 법정 진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인숙 과장은 돈이나 퇴직금 많고 일도 더 편하고 그런가 보죠. 사람들, 그리고 이 소수직렬인 간호사를 배려하려고 만들어놓은 특별한 직책이어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난리치는 순환 보직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재명을 욕할 때는 엄청나게 욕하고 뒤돌아서서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고맙다 그러고 퇴직금도 더 좋아져서 좋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오히려 뭐 나쁘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재명 도지사가 진술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꼴보기 싫어서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꼴보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 보건직렬이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움직이면, 한 사람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돼서 누군가가 동장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3명의 보건행정과장 중에 증인이, 본청의 과장으로 온 경력이 가장 짧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신이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김인숙, 명예퇴직 과장님도 그렇게 인사이동은 직원 인사랑 맞물려서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자신의 경력이 가장 짧은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시치미를 뚝 뗐다는 거죠. 우리 김인숙 과장의 그 절규, 나는 여기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었는데 3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나서 황당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직을 하고 있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복지부동. 그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그 진술자 중에는 이런 증언도 있었죠. 다들 25조 3항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다들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업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업무였기 때문에 다들 일을 하기를 꺼려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도 자체도 해보지 않고 아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아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불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라고 지시받은 적 있냐? 이거 다들 부정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25조 3항에 맞춰서 진행해라 이렇게 지시는 했다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25조 3항에 의해서 진행하라는 게 무슨 불법적인 지시입니까? 25조 3항에 검토해가지고 대면 진단을 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까? 이 법의 창조자 이현문 교수님이 해결을 해줬지 않습니까? 진단의 의미, 그리고 이런 대면 진단 절차를 통해서 진단과 동시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그리고 공적인 사회 방위적인 요 차원에서 시도지사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법 창조자가 계시록을, 이 법 창조자가 이 법의 취지와 법의 의미, 그리고 대면 진단의 의미, 진단 이 절차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만이 대면 진단이 가능하다는 이 절차의 적법성을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복지부동하는, 처음으로 낯설고 한 번도 시대본 적도 없는 이 절차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 자타의 위험성을 그래가지고 안 해버려. 복지부동 해버려. 왜? 2년 뒤면 명예퇴직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 김인숙 과장님은 자신이 명예퇴직하는데 큰 오점을 남긴 거야. 우리 이재명 도지사 때문에. 명예퇴직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별의별 이유 다 갖다 붙여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인사 이동된 거를 자기가 좌천됐다고 비아냥대고 있고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이재명 도지사의 이 형리 입원 절차를 거치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복지부동이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낯설고 조금이라도 모험적이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에 경기도지사에 부임하면서 첫 절회회의, 첫 직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복지부동하고 어떤 모험적인 일, 도민들의 복지와 도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어떤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일, 뛰어나고 성실한 직원들에게 포상하겠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성실하고 창의적인, 도전적인 공무원들에게 포상하겠다. 신상필벌, 이걸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원칙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필기시험을 보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노하우,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도전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포상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남시, 이 잠복하고 있는, 잠행하고 있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새로운 일을 낯설고 새로운 절차를 시행해야 되는 이런 거에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김인숙 과장님도 이영선 보건소장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일을 좀 불리하고 낯선 일이 되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야말로 명예퇴직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그런 공무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또 구성수의 노예들이 아닌가 싶어요. 구성수도 여자였죠. 이 구성수가 의사다 보니까 구성수가 아니라니까 다들 그 밑에 것들은 뭘 모르잖아. 의사도 아니고 어떤 법률 전문가들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구성수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냥 일체의 한 발짝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경기도 성남시장이 법조인이야. 법률 전문가가 법전을 펼쳐놓고 어떤 막무가내로 불법적 지시를 한 것도 아니야. 직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그 모인 자리에서 법전을 펼쳤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재판 절차가 감정의 토로의 장이 아니라 법률 절차를 따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진단 절차를 반대하는 직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 토론장에서 법전을 펼쳤다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 아마 우리 최창원 판사에게 굉장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절대로 법적 절차를 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전을 펼치고 같이 토론을 했다는 거, 이거 자체도 상당히 저는 이재명의 그런 법 준수 의지, 불법 절차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절차마다 무수한 증언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런 증언자들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김용환 지리산 된장국도 없었다는 거죠. 지리산은 김용환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차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따지려고 했으면 이런 김용환이까지 들러붙어가지고 똥파리까지 이렇게 똥을 묻히고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재판부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다른 건 다 때려치고 재판부의 그런 멘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부분만 가볍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먼저 그 증언자들 일부는 그 박은영 주무관이 뭡니까? 그냥 대리 정도? 대리, 회사에서 말하면 대리, 그냥 가장 직급 낮은 그걸 주무관이라고 하죠. 우리 박은영 주무관이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증언의 신빙성을 한번 좀 언급을 했죠. 경찰에서는 편하게 진술을 받았는데 검찰에 와서는 자기가 한 말도 아닌데 검찰이 막 지어가지고 이영선하고 막 이게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잘 모르는데 이영선이하고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진술을 약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재판부에서 박은영 주무관의 이런 진술의 그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재확인을 했죠.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그 진술 분위기가 어땠냐, 이것을 체크를 했다는 게 저는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인숙 과장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김인숙 과장이 계속 자기가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센터장에게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센터장에게 이런 절차 말을 해봤자 센터장이 뭐 추가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보건소가 센터에 협조 공문조차 보낼 수 없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아니니까 아예 뭐 센터에 협조 공문조차 보낼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급자인 시도지사가 지시를 해도 이렇게 쌩까버리는 거야. 웃음밖에 안 나와요. 법률 전문가인 시장이 지시를 하는데 지가 생각하니까 아니야. 일단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면요 맞아 죽어요. 잿더리 날라와요. 상급자가 지시를 하는데 일단 지시가 나서 일단 수행하고 나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해버리는 거야. 보통 사람을 살해해라 이런 막강한 거, 예를 들면 안기부에서 어떤 누군가를 고문을 해가지고 증언을 받아내라 이런 것도 아닌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정신 이상 위험이 지금 여러 가지 문건이나 제보라든가 성남 공무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의심 증상이 있으니까 진단 절차를 한번 알아보라. 근데 사람을 찔러 죽이라는 것도 아니야. 진단 절차를 한번 알아보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것조차도 거부를 해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이런 회사에서는 맞아 죽어요.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는 거야. 왜? 명예퇴직 해야 되는데 꼬투리 잡힐까봐. 그리고 이것이 이런 확신범이 있는 거야.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라는 거야. 이런 고집불통이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이것이 불법일까봐 자기 명예퇴직하는데 흠이 갈까봐 메모를 남겨놔가지고 그걸 USB에다가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면 제3자가 보면 야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메모까지 해가지고 USB 샌디스크에다가 넣어가지고 저장까지 해갖고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아무튼 쫌생인 것 같아. 이 여자 구성수에 이어서 고집불통, 아집,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자기가 법조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시장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시하는 거야. 최소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자체를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차조차도 진행을 안 해버린 거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 야단도 맞고 시장실에 가서 뭐 징계를 준다고 해서 금주 내로 25조 사망을 진행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일처리를 재촉하면서 징계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김인숙 과장,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징계를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후속적인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었냐니까? 그것도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재판부에서 이해하기로는 25조 3항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어떤 알맹이가 없는 말이 아니냐. 알맹이가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보건소 직원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어느 병원에 재선 씨를 입원시킬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증인 머릿속에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가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의 머릿속에는 어떤 머릿속에 구체화된 방법, 이게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라는 거에서 어떤 추가적인 행동 자체를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으로 재판부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너가 25조 3항을 진행하라고 하는 의미를 강제 입원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하라. 25조 3항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야단도 맞고 경고도 먹고 위협도 받고 무슨 징계를 준다고 해서 겁도 먹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5조 3항에 의해서 네가 어떤 절차를 한 게 있냐. 그러니까는 어떤 후속 조치도 한 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한 것도 없고 어떻게 움직이고 자기가 어느 병원에 이재선 씨를 입원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들은 내용도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이것은 형상화되지 않는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인숙 과장이 뭐라고 했냐. 어차피 25조 3항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고집불터 이런 독선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났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탱자탱자 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급하고 그냥 배만 채우고 있다가 이런 새로운 어떤 지시를 받으니까 자기 아집이 센 거야. 해본 적도 없고 생소한 영역인데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건데 지 자존심 있는 거지. 지가 30년 가까이 이런 보건 업무를 했는데 내가 맞으면 맞은 거지. 이재명이는 왜 이걸 계속 지시를 하고 하냐. 그런데 아예부터 그냥 쌩까버린 거야. 그러면서도 할 말은 하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서 징계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자기가 명예퇴직을 못한다는 거지. 명예퇴직을 못하게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얘가 돌아버렸겠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얘가 신경질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재판부가 물어봤지 실질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한 게 있냐? 그런 것도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증인의 머릿속에 어떤 구체화된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그냥 자기 생각, 자기만의 어떤 막말하면 어떤 과대망상이나 자기 감정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했냐. 어차피 사망은 진행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법 창조자가, 말을 하고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전심 절차 15차 16차 재판 보지도 않나 보죠. 하여튼 이런 고집불통 철밥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영선 명예퇴직에 이어서 여자 명예퇴직 갈망 사건을 우리가 또 17차 재판에서 봤습니다. 자, 나머지 증언자들의 증언은 들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동정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3개월 만에 이렇게 자리 배치가 있었던 게 약간 의아하고 비정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어떤 인사 이동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인사 이동을 하면 순차적으로 보건 계열 쪽에서는 보건소장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이런 동장이라는 직책을 좌천시키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라 전임 시장인 이대엽 시장이 이런 간호직렬을 우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영전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든 것이지 좌천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막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 특히 여자 이영선 우리 김인숙 과장의 이런 명예퇴직에 대한 엄청난 그 집착 그리고 철밥통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책임 면피하고자 하는 그 낯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참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재판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월 11일 날 김용환이 진술을 마지막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핵심은 이재명 도지사 형님의 정신질환 의심 증세가 있었냐는 거였고요. 그것은 많은 공무원들과 녹취 파일과 영상들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고 그 대면 진단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법 취지 그리고 대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데려와야 되는
이런 논리적 구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는 제가 영상 앞에서도 그 지역 앞에 광고 올렸죠. 예, 그처럼 모델 김민교 씨랑 4월 10일 날, 내일인가요? 예, 수원 남문시장에서 같이, 우리 김민교 씨랑 같이, 남문시장의 그 시장 상인들하고, 그 우리 지역화폐, 수원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장도 보고, 이거 홍보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뭐, 수원에 사신 분들은 남문시장에 한번 이재명 도지사 응원차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뭐 지금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겠지만, 현재 뭐 고리대 사채업자들 집중 단속 기간을 6월달까지 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도지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거기다 붙여놓나 봐. 자기 사무실 앞에 도지사 그 집무실도 뭐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장 그 집무실을 공개하는 것처럼 주말에 아무나 도지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방문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도지사를 아예 집무실을 개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메모를 해놓고 일일이 그 체크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까먹지 않고 일일이 고리대 사채업자 고리사채 집중 단속 기간을 또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이재명 도지사는 일을 하고 있고, 자, 이 기나긴 여정을 4월 11일 김용환 우리 지리산을 사랑한 남자의 마지막 증언을 필두로 해서 마칠 것 같습니다. 뭐 오후 2시, 3시에 김용환 혼자 증언자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7차에서 증언자로 안 나온 사람들 또 한번 소환을 하겠지만, 뭐 주소가 부정하게 해서 송달 자체가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증언자를 소환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김용환이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증언 절차가 마무리되고, 자, 결심 공판 그리고 선고 공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당연히 검찰들이야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구형을 하겠죠. 그리고 6월 달까지 전에 선고 공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선고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 기나긴 재판 역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이재명의 선명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그리고 앞뒤 안 맞고 오직 몸보신, 보신주의에 찌들어 있는 공무원들의 이런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증언자들에 대한 회의 협박에 대한 이런 사실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재선 그리고 이재명 형님에 대한 이런 실체관계, 증언, 이런 기록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런 내밀한 실체관계에 근접할 수 있었던, 이것이 사건화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자료들이나 증언들도 많이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건들이,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다시는 두 번 다시 재론될 수 없는 그런 재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대권 가도를 달릴 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 검찰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다시 한 번 50명 이상을 증언자로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턴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되면 올 나식인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조금이라도 법적 재단을 받게 되면 나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동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싱, 올 무죄가 되게 되면 이재명은 경부고속도로 경인선이 아닌 그 다음에 경기대로 일본 도로를 따라서 청와대로 입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에게 끝까지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김용환이가 등장하는 날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